첫 번째라고 하니까 사명감 같은 거. 어제는 좀 불안하고 좀 두려운 마음도 있었는데 오늘 시작으로 해서 집단 면역이 잘 형성이 되면 자유롭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런 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때는 몰랐던 일상의 소중함, 코로나19가 없던 그 일상으로 돌려놓기 위한 백신의 시간, 그 시계바늘이 한 칸씩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9시 전국의 보건소와 요양병원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5,266명이 무탈하게 첫날 접종을 마쳤습니다. 먼저 조희영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9시 서울 마포구 보건소의 첫 접종자는 푸르메 재단 어린이 재활병원의 김윤태 원장이었습니다. 김 원장은 의사의 예진을 받은 뒤 접종 후에 15분간 이상 반응 관찰실에 머물다 가세요. 네. 신분증 확인을 거쳐 접종실로 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입구에서 김 원장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적인 1호 접종이신데 접종한 것 좀 지켜봐도 되겠습니까? 예, 영광입니다. 예. 접종실에 들어선 김 원장이 팔뚝을 걷고 앉았습니다. 안 아프게 놔주세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의사 선생님이신데 누구나 다 아프죠. 그리고 백신 접종이 이뤄졌습니다. 이 외에도 서울 도봉구 보건소를 비롯해 전국의 213개 요양시설에 입소자와 종사자 등 5,266명과 요양병원의 환자와 종사자 일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30분마다 5명씩 차례대로 순조롭게 백신 접종이 진행됐습니다. 저희 어르신들이 마음껏 자녀들과 면회도 할 수 있고 모든 국민들이 마스크 벗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바람으로 좀 지금은 기뻐요. 정부는 이제부터 국민 접종의 시간이라며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면서 그리운 일상을 향해 우리 모두 함께 한 발 한 발 나아갑시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집단 면역과 코로나19 종식을 향한 대장정도 함께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네, 전국에서 동시에 접종이 시작되다 보니 접종 기관별로 1호 접종자가 다릅니다. 그중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서울 마포구 보건소에서 첫 번째로 접종한 김윤태 푸르메 어린이 재활병원장을 연결해서 몇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자, 접종하고 지금 여러 시간이 지났는데 몸 상태는 어떠십니까? 맞을 때는 하나도 안 아팠고요. 네. 점심 먹고 나니까 약간 나른하긴 한데 그래서 네. 열재 보니까 한 37도 1부, 2부 약간의 네. 미열을 느끼긴 하는데 네.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그 백신 주사 후에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예방 접종이나 이럴 때에도 그 정도의 미열은 이제 접종 후에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 면역 그 주사 반응이 나타나니까 예, 네. 있을 수 있는 증상입니다. 접종하기 전에 간호사한테 아프지 않게 놔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의사라도 뭐 주사 바늘이 좀 겁이 좀 나시나 봅니다. 그때 안 아프셨어요? 사실 뭐 누구나 다 주사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예. 저도 뭐 어릴 때는 안 맞고 도망 댕긴 적도 있고. 예. 근데 이번에 맞아 보니까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아, 예, 예. 대통령이 옆에서 접종을 지켜봤는데 접종 전후로 뭐 어떤 대화를 좀 나누셨습니까? 네, 그 맞고 나서 이제 15분 동안 이상 반응 그 확인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동안에 네네. 그래서 접종하는 거에 따른 소감 물어보시고 또 맞고 나서 어떤 그 반응이 있는지 뭐 변화가 있는지 궁금해하셨고요. 네네. 자, 어쨌든 뭐 마포구 보건소로 치면 역사적인 이제 첫 접종자, 전국적으로 이제 동시 첫 접종의 주인공이 되셨는데 일단은 그 개인으로서 그리고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뭐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는 그 자유로운 일상에 대해서 훨씬 더 기대가 커지고 그리고 백신을 맞아서
뭔가 이렇게 든든한 이런 느낌을 더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종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또 의료인으로서 그리고 직접 내가 맞았다 이미 맞았다 이게 접종자의 한 분으로서 뭐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백신이 드디어 이제 저희가 치르고 있는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 속에서 맞춤형 무기를 들고 나서는 어떤 그런 그 일이 되기 때문에 나를 지키고 또 가족들과 우리 이웃을 지키는 일로서 여기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네, 모쪼록 백신이 제 역할을 다해서 원장님도 건강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도 잘 돌봐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마포구 보건소 1호 접종자 김윤태 푸르메 병원장이었습니다. 네, 접종 1호는 특정한 1인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의 접종기관에서 맨 처음 접종한 이들만 수백 명인데요. 하나같이 나를 시작으로 우리 모두가 어서 일상의 봄을 되찾기를 기대했습니다. 이어서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9시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 곳곳의 보건소와 요양시설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체온을 재고 문진표도 꼼꼼하게 작성한 뒤 의료진과 함께 몸 상태를 확인한 국내 1호 접종자들. 깜짝이야. 똑같다 생각하시고요. 힘주지 마시고 한번 보실게요. 드디어 접종이 시작되자 긴장감도 서서히 풀리는 모습입니다. 솔직히 오늘 아침에 눈을 뜨니까 조금 긴장이 되더라고요. 빠른 일상이 좀 더 일찍 오지 않을까. 코로나19 감염 1년 만에 이루어진 백신 접종. 국내 1호 접종자들의 바람은 중계방송을 타고 생생히 전해졌습니다. 지금 접종을 막 이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소감이 어떠신지요? 부산 진구 첫 접종이라서 많이 떨리기도 하고 걱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르신들이랑 보호자님들이랑 면회가 안 되다 보니 많이 힘들어하셨거든요. 코로나가 없던 일상으로 빨리 복귀를 하고 싶습니다. 네. 환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의료진과 요양시설 종사자들이 먼저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평소 맞던 접종 주사와 다를 건 없었습니다. 환자분이나 직원들도 다 좀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했는데 독감 맞을 때보다 훨씬 덜 아픈 것 같아요. 한 병의 백신이라도 아껴서 10명에게 나눠 써야 하기 때문에 접종 인원도 꼼꼼하게 맞춥니다. 창원보건소에선 요양시설 종사자 7명이 목욕 봉사를 이유로 갑자기 접종을 취소하자 나머지 3명의 접종을 다 같이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폐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아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국내 1호 접종자들.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일상의 봄이 다시 돌아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긴 터널에서 빠져나온 듯한 느낌. 이제 좀 우리로부터 이렇게 다른 사람 1차 감염, 2차 감염을 시키지 않는 그런 어떤 편안함이 느껴져서 예전 생활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보고 싶었던 옛날 분들도 보고 싶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오늘 첫 접종을 지켜보면서 나는 언제쯤 접종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 많았을 겁니다. 정부는 전 국민의 70%가 접종할 때까지 멈춤 없이 이어갈 계획인데요. 나는 언제쯤 맞는 건지 전동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우리나라가 확보한 코로나19 백신은 7,900만 명분으로 전 국민이 한 번씩 맞고도 남는 양입니다. 접종이 시작된 아스트라제네카는 3분기까지 1,000만 명분,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 노바백스가 2분기에서 4분기까지 5,900만 명분, 그리고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1,000만 명분이 들어옵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도 분기별로 들어오는 물량에 따라 가장 긴급한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먼저 1분기인 2, 3월엔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과 시설의 입소자와 종사자, 그리고 코로나19 치료에 투입된 의료인들이 접종을 받습니다. 다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보류된 요양병원의 65살 이상 입소자들은 4월부터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2분기인 5월엔 노인복지시설 이용자와 일반 병원의 의료인 등이, 그리고 일반인의 경우 65살 이상에 한해 고령자 순으로 백신을 맞게 됩니다.
일반 국민은 3분기인 7월부터 시작되는데 만성 질환자와 소방관, 경찰관들이 먼저 접종을 합니다. 이처럼 나이와 직업에 따라 접종 시기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어도 서로 다른 시기에 맞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65살 이상의 할아버지와 60대 초반인 할머니, 30, 40대인 부모, 올해 성인이 된 첫째와 18살 미만인 둘째 등 3대가 같이 사는 가족이라면 할아버지가 먼저 2분기인 5월에 백신을 맞고 3분기가 시작되는 7월 초엔 할머니, 이어 부모와 첫째가 백신을 맞습니다. 둘째는 별도의 접종 계획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임산부는 모든 접종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접종 당일 고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세로 불가피하게 접종을 연기했다면 해당 분기 안에 다시 접종을 받을 수 있지만 단순히 백신 접종을 거부한 경우 순위가 가장 마지막으로 밀려 3분기 대상자의 접종까지 모두 끝난 뒤에야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 거부자의 순서는 모든 그 우선순위 접종자 그리고 일반 국민에 대한 접종이 완료된 후인 11월 이후에 한다라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라는. 구체적인 접종 날짜와 장소 확인, 예약은 향후 인터넷 예방접종 예약 시스템이나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 지자체의 안내를 통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또 특정 제조사의 백신을 골라서 맞을 수는 없으며 도입되는 백신 물량의 변동, 국내 허가 심사 일정에 따라 접종 시기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오늘 접종자들은 대부분 전에 맞은 백신과 별 차이를 못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혹시나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있는지 지켜봐야 하는데요. 접종 이후에 있을지 모를 이상 반응과 그 대처 방법을 김미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백신 접종 뒤엔 이상 반응은 없는지 관찰실에서 15분 이상 살펴야 합니다. 보통 이상 반응은 30분 내에 나타나는데 오늘 접종자들 중 중대하거나 특이한 증상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독감하고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별 반응은 아직 없는데. 독감 예방접종도 작년 가을에 맞았는데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따끔하고 약간 먹먹한 거. 미열이나 메스꺼움 등 가벼운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일부 있었습니다. 맞고 나서는 좀 떨리는 감이 있어요. 이게 속이 살짝 메스껍거나 그런 증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뒤 나타날 수 있는 이상 반응은 접종 부위 통증과 발열, 두통과 근육통 등입니다. 독감 백신을 맞을 때도 흔히 나타나는 증상인데 대부분 3일 안에 사라집니다. 하지만 접종 30분 이내에 발생할 수 있는 급성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접종 후 관찰실에서 15분에서 30분까지 머물며 만약의 상황에서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귀가 뒤에도 최소 3일 동안은 건강 상태를 잘 살펴야 하는데 발열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소나 병원에 바로 문의해야 합니다. 외국의 경우 지금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급성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는 100만 명당 1명도 없었고 화이자 백신은 100만 명당 11.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류와 관계없이 전 세계적으로 2억 명 이상이 접종을 했거든요. 대부분 안전하게 처리가 되면서 환자에게 어떤 심각한 위해를 일으키지는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만약 백신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예방접종 피해 국가 보상제도에 따라 진료비와 간병비, 보상금 등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미희입니다. 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이어서 내일부터는 화이자 백신 접종도 시작이 되죠. 화이자 백신이 오늘 인천공항을 통해서 처음으로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코로나19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이 맞게 되는데요. 첫 접종 장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덕영 기자, 지금 백신 접종 준비가 한창이겠네요. 네, 국립중앙의료원에 나와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제 뒤로 보이는 중앙예방접종센터 안에 보관돼 있는데요. 내일 오전 9시부터 화이자 백신의 첫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최전방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국립중앙의료원 직원과 치료병원 종사자 300명에게 우선 접종하게 됩니다. 의료원 주변에는 경찰이 특별 경계 근무를 시작했고요. 직원들은 접종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암스테르담을 떠나 오늘날 12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국제 백신 구매 공동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와 계약한 첫 번째 물량으로 58,500명분입니다.
초저온 보관이 필수적인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를 유지하는 특수 수송 용기에 담겨 무진동 화물차로 옮겨졌습니다. 이어 군과 경찰의 호송 속에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해 순천향대 천안병원, 부산대병원과 계명대 대구 동산병원, 광주 조선대병원 등 전국 5개 예방접종센터로 이동했습니다. 입고된 화이자 백신은 지금 초저온 냉동고에 보관이 될 예정이고 경전에도 이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내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을 시작으로 다음 달 3일부터 비수도권 예방접종센터에서도 화이자 백신 접종이 이뤄집니다. 화이자 백신은 초저온 상태로 보관하다 해동한 뒤 식염수와 희석해 사용해야 하는 등 관리가 까다로워 의료진들은 접종을 위한 교육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다음 달 20일까지는 의료진 5만 5천 명에 대한 접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자, 이렇게 화이자 백신의 준비 상황도 살펴봤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둘 다 코로나19 예방 효과는 있지만 제조 방식도 다르고 효과나 특성도 다르다고 하는데요. 정진욱 기자가 그 차이점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은 제조 방식부터 다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에 항원 유전자를 넣어 만듭니다. 아데노바이러스를 통해 사람 세포로 전달된 항원 유전자가 항체를 만들고 이 항체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중화해 제거합니다. 이런 방식이어서 영상 2도에서 8도의 냉장 보관과 운송이 가능하고 생산 단가도 화이자 백신에 비해 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화이자 백신은 독성이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순수 유전체 mRNA를 몸에 집어넣는 방식입니다. 주입한 유전체가 몸에서 항원 단백질을 만들고 이 항원 단백질이 면역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이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에도 빠른 대처가 가능하지만 대신 가격이 비싸고 보관이 까다롭습니다. mRNA 자체가 워낙 불안정한 물질이다 보니 영하 60도에서 80도의 초저온 상태로만 배송과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효과 면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화이자는 95%, 아스트라제네카는 70% 정도입니다. 하지만 둘 다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데에는 충분하다는 게 과학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부작용의 경우 실제 접종 결과 두 백신 모두 1% 미만으로 나타나 임상시험 당시보다도 낮게 나타났습니다. 모두 두통, 피로와 같은 가벼운 증상이었고 사망한 사례는 아직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65세 이상의 접종 효과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65세 이상의 경우 접종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반면 화이자 백신은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맞을 수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의 국내 정식 허가를 앞두고 중앙약사 심의위는 화이자 백신을 16세 이상 전 연령에 사용해도 된다는 두 번째 전문가 자문 결과를 내놨습니다. 임상시험을 통해 만 16세 이상에서 예방 효과를 입증하였으므로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자문하였습니다. 두 백신 모두 두 번의 접종이 필수적인데 화이자는 1차 접종 3주 뒤, 아스트라제네카는 1차 접종 4주 뒤 2차 접종을 해야 합니다. MBC 뉴스 정준욱입니다.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은 자체 접종과 방문 접종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의료진이 있는 요양병원에서는 자체적으로 백신 접종을 진행했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은 요양시설에는 보건소의 접종팀이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박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 이천 물류센터에서 온 100명분의 백신이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조심스럽게 안으로 옮겨집니다. 총 10과일이고요. 직접 이렇게 꺼내서 개봉하셔가지고 실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백신 10개 확인했습니다. 현재 온도 6.5도, 6.4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1시간 뒤 시작된 접종. 혹시나 불안해할지 모를 입소자들을 위해 첫 접종자로 병원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 어떤 절차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었던 것이 가장 부담이 되었고요. 10분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고요. 따끔한 것 말고는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접종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순조롭게 진행됐고 오후 3시까지 30명이 접종을 마쳤습니다.
보건소로 갈 필요 없이 평소 보던 의료진에게 자체 접종을 받은 입소자들의 만족도는 높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일단 부작용에 대한 염려를 가장 많이 하시는데 지금 맞고 나면 통증도 없고 오히려 좀 접종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전국 292개 요양병원에서 오늘 자체 접종이 진행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서초구의 노인 요양시설에는 10명으로 구성된 보건소 접종팀이 방문했습니다. 주사를 놓을 의료진이 따로 없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많은 만큼 방문 접종을 온 건데 오늘 하루 대상자인 70명 전원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이상 반응이 생겼을 때 콜센터라든지 119 구급대라든지 자동으로 연계해서 신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전국 요양시설 213곳에서 방문 접종이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요양병원의 경우 백신을 받고 닷새 안에 접종할 것을 권고했고 요양시설에 대한 1차 접종은 다음 달 중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06명, 확산세가 좀처럼 감소하지 않고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족과 지인 모임을 통한 집단 감염 사례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북 전주의 한 피트니스 클럽에서는 30명 가까이 집단 감염이 됐고 경기도 양주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등 20여 명이 한꺼번에 감염됐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북 전주시 효자동의 한 피트니스 센터입니다. 강사 한 명이 최초 확진된 뒤 수강생과 접촉자 800여 명을 검사했는데 지금까지 29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자가 격리 중인 235명 가운데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진자분들에 대해 동선이 상당히 보니까 여러 군데 걸쳐져 있어요. 군청하고 구청 전 직원들, 필요시는 이제 도하고 경찰까지 협조를 하겠습니다. 특히 확진자 중 한 명은 김제의 모 요양병원 간호사로 밝혀져 해당 병원의 의료진과 환자까지 100명이 검사를 받게 돼 지역 간 추가 감염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피트니스 센터에서 나온 확진자 가운데 일부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고 밀폐된 공간에서 활동량이 많다 보니 바이러스 전파가 쉬웠던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대화라든지 또 운동을 통해서 호흡이 가빠진다거나 다양한 내용들로 해서 몸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밖으로 배출이 되겠고요. 또 경기도 양주의 한 산업단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21명을 포함해 모두 22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오늘 전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406명. 하루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전체 환자의 70%가 넘는 27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확산의 불씨는 계속 이어지는 셈입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확산세가 안정적으로 억제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이렇게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고 또 새로운 집단 발병 사례도 속출하다 보니 정부가 지금의 거리 두기 단계를 보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도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다음 달 14일까지 2주 더 연장됩니다. 2단계가 유지되는 수도권에선 카페와 식당,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지금처럼 밤 10시까지로 제한됩니다. 1.5단계가 유지되는 비수도권의 경우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이 없지만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등은 밤 10시까지만 문을 열어야 합니다. 직계 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전국에 걸쳐 2주 더 제한됩니다. 산발적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 거리 두기 연장 조치의 배경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373.9명, 매일 300~400명대를 오르내리는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확진자 1명이 감염시키는 숫자인 감염 재생산 지수도 2주 연속 1.0을 웃돌고 있습니다. 전체 확진자 가운데 집단 발병의 비중이 38.6%에서 42.4%로 높아졌고 전염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142명에 달하는 점도 위험 요인입니다.
조금만 방역 강도를 완화시켜서 긴장도가 이완될 경우 유행이 다시 커질 위험성도 상존합니다. 특히 차질 없는 백신 접종을 위해 방역에 대한 긴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만약 대다수 국민들이 백신을 맞기도 전에 재유행이 시작된다면 의료 자원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갈등이 격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영업 제한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자율과 책임을 통해 방역 효과를 거두는 방향으로 거리두기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공청을 거쳐 새로운 개편안을 공개하되 적용 시점은 확진 추세를 고려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교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면서 코로나 종식을 향한 첫걸음을 어렵게 뗐습니다. 하지만 11월 집단 면역 형성 목표까지는 접종률에 또 변이 바이러스까지 변수가 많아서 아직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인데요. 사회정책팀 박선아 기자 연결해서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접종 동의율을 보면요. 시작은 더뎠지만 출발이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흐름대로라면 11월 집단 면역 형성이라는 목표 달성할 수 있을까요? 네, 정부가 11월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잡을 때 9월까지는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친다는 게 전제돼 있었는데요. 다시 말해 70% 이상의 접종률이 필수적이란 뜻입니다. 오늘 접종을 시작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접종 대상자들은 94%가 접종을 희망했는데요. 상당히 높은 접종 동의율이죠. 앞으로도 접종률을 높이는 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접종률이 90%가 넘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70%만 돼도 집단 면역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백신을 접종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적극 참여하는 게 집단 면역 형성의 지름길입니다. 예, 어쨌든 국내에서도 이제 백신 접종을 시작한 건 참 반가운 소식인데 지금 연일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접종률이 높아져도 혹시 이 변이 바이러스가 집단 면역 형성의 복병으로 등장하지는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현재까지 142명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된 상태입니다. 일부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의 치명률까지 더 높은 데다 무엇보다 기존의 백신 효과도 떨어뜨리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집단 면역 형성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영국발 변이처럼 전염성이 강한 게 지배종이 될 경우 집단 면역을 위한 접종률이 80에서 85%는 돼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남아공발, 브라질발 변이와 비슷한 강력한 변이종이 확산되면서 3월 중순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될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제 한편에서는 만약에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돼서 백신의 효과가 없어진다면 백신을 굳이 맞을 필요가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맞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줄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 화이자 백신의 경우 변이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3차 접종을 하는 시험에 이미 들어갔고 또 다른 백신 회사들도 다양한 방법을 연구 중이어서 기존 백신이 효과가 없어진다 해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효과가 화이자는 95%인데 아스트라제네카는 62%라서 낮다며 꺼리시는 분도 계실 텐데 독감 백신도 예방 효과는 50% 정도거든요. 허가받은 모든 코로나 백신은 효과 정도에 관계없이 집단 면역 형성에는 충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만 효과 높은 걸 맞아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일단 백신을 맞으면 항체가 생성되고 혹시 감염돼도 중증으로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고요. 임신부와 수유부 등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을 함께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으니 자신의 차례가 오면 꼭 맞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정부가 조금 전 오늘 하루 백신을 접종한 인원을 집계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오늘 오후 6시까지 총 16,813명이 접종을 했고 여기에는 요양시설 213곳의 입소자와 종사자 5천여 명, 그리고 자체 접종을 진행한 요양병원 292곳의 인원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를 자발적인 매춘부로 왜곡시킨 램지어 교수가 자신의 논문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신의 동료 교수한테 보낸 이메일에서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실수를 했다고 인정하면서 자신을 향한 비판이 당황스럽고 괴로웠다고 토로했습니다. 워싱턴 여홍규 특파원이 단독 보도합니다. 하버드 법대 석지영 교수가 미국의 대표적인 시사교양지인 뉴요커에 기고한 글입니다.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망언 논문을 비판하면서 램지어와 직접 주고받은 이메일도 일부 공개했습니다. 석 교수에 따르면 램지어 교수는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가 매춘 계약을 맺었다는 계약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위안부는 매춘부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스스로 시인한 겁니다. 10살 일본 소녀가 자발적으로 매춘 계약을 맺었다는 램지어의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램지어는 한 일본 책에서 이 부분을 인용했는데 이 책의 다른 부분엔 이 소녀가 저항했고 속아서 왔다는 증언도 나와 있다는 겁니다. 다른 교수들이 이를 근거로 10살 일본 소녀가 자발적으로 매춘 계약을 맺었다는 주장은 잘못된 기술이라고 비판하자 램지어는 당황스럽고 괴로웠다는 심경을 밝혔다고 석 교수는 말했습니다. 램지어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사실 그 부분에서 실수를 했다고 인정했다고 석 교수는 전했습니다. 석 교수는 또 램지어 교수가 한국과 일본 등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확인하려 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램지어 논문 철회를 요구하는 경제학자들의 연판장에 서명한 학자들은 2,000명에 육박했습니다. 해당 논문을 쓴 램지어 교수 본인조차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러 타당성 조사가 면제되거나 간단해지면서 공사를 시작하는 데까지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특별한 효과가 생긴 건데요. 한편에서는 졸속 입법이다, 선거용이다 이런 비판과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181, 반대 33. 당론을 정하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신 투표에 나서면서 찬성표가 몰렸습니다. 특별법의 골자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는 면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대규모 공공토목공사는 부지 선정부터 각종 타당성 조사까지 착공 전 사전 절차에만 4년 정도가 소요되지만 특별법이 시행되면 이 사전 절차를 절반 정도까지 줄이면서 기간을 단축해 조기 착공이 가능해집니다. 2030년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에 맞춰 그 이전에 신공항을 완공한다는 게 정부 여당의 목표입니다.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그간의 논란을 종식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바다를 매립해 만드는 활주로의 지반 침하 등 안전성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데다 예비 타당성 조사도 안 하고 대규모 사업을 벌이는 게 이명박 정권 때 4대강 사업과 뭐가 다르냐는 비판도 여전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4대강 사업 때 꼼수를 동원해서 예타제도를 훼손한 바 있는데 이번 가덕도 특별법은 예타제도의 명줄을 아예 끊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끼칠 영향을 두고서도 선거용 매표 행위라는 논란이 일고 있지만 여당은 지난 18년 동안 논의해왔던 부산, 울산, 경남 지역 100년 대개 사업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금고형 이상의 중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의사 면허를 최대 5년 동안 취소시킬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본회의까지 처리하겠다던 민주당은 거짓말을 한 꼴이 됐고 담당 상임위 때는 합의 처리에 동참했던 국민의힘은 이제 와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개선안을 마련했다.
의료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한 국회 법사위는 시작부터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의료행위와 관련 없는 범죄로 면허를 취소하면 과잉 처벌이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였습니다. 명예훼손이라든지 선거법이라든지 또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다? 이거는 좀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고생하는 의사들에 대한 징벌법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의료인들이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이게 징벌적인 지금 법을 만든 거예요. 과잉금지 원칙 위반과 징벌적 규제란 야당 위원들의 반대 논리는 의사협회가 면허 강탈법이라 부르며 반대 이유로 내세운 근거와 판박입니다. 반면 여당 위원들은 보건복지위에서 이미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법안인데다 다른 직군과 비교할 때 의사를 지나치게 봐주는 것이란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변리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모두 다 똑같은 규정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심지어 공인중개사도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결국 토론 30여 분 만에 여야는 돌연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합의했습니다. 여당 법사위 간사는 MBC와의 통화에서 처리 시기만 문제 삼을 줄 알았던 야당이 내용적으로도 반대해서 논의를 미뤘다고 설명했지만 야당의 주장은 의협의 논리와 동일한 것이어서 익히 예상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합의해서 처리한 20년 만에 제대로 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은 2월 국회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3월 임시국회 일정도 정해지지 않아 법사위가 언제 다시 논의할지도 아직은 미정입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제보는 MBC입니다. 다음 주면 새 학기가 시작합니다. 이제 학생이 되는 초등학교의 신입생들 벌써부터 설렐 겁니다. 그런데 서울의 한 초등학교가 이 신입생들한테 세상에는 꼭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리고 필요 없는 사람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당혹스럽고 황당한 안내문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김수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가 올해 서울 목동의 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40대 직장인 A씨. 얼마 전 가정통신문을 읽다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1학년 어린이들이란 제목으로 세상에는 꼭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면서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라고 묻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은 친구들을 믿는다고 적었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아니면 학교에서 낙오되는 건 아닌지 엄마는 덜컥 겁부터 났다고 합니다. 저희 애는 좀 투집이 많고 표현을 잘 안 하는 아이고 약간 소극적인 아이여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교사가 그 학교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소름 끼치고 유별난 엄마로 찍힐까 봐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 번호가 뜰 수도 있고 혹시 애한테 해가 갈 수도 있고 전화는 섣불리 못 하겠고 저만 이상한 엄마가 될 것 같아서 문제의 통신문은 1학년 입학생 190여 명 전체에게 보내졌는데 학부모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는 학생도 저런 식으로 나누는 거냐며 불쾌하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너는 이제 필요한 사람이 되라. 근데 네 친구는 막 안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런 아이들 사이를 처음부터 갈라놓는 이제 그런 의식을 심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문제가 확산되자 학교는 해당 공지를 당일에 바로 삭제하고 적절치 못한 표현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신입생 학부모들에게 교장 명의의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학교를 찾아가서 왜 이런 문구를 썼는지 물었습니다. 전체 맥락은 사람을 구분하겠다는 게 아니라 모두가 소중하다는 뜻이었다고 항변합니다. 민것을 떨궜다 아는 걸 인정하죠. 모두 다 소중한 사람이 됩시다. 이런 뜻이었는데 기자님도 그렇게 않으셨어요. 학교 측은 해당 공지 작성에 책임이 있는 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서울시의 백신 관련 부서에서 한 직원이 성추행을 당했다면서 상사한테 항의하는 장면을 저희 기자가 우연히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간부급의 공무원, 이런 항의를 받은 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청 복도, 중년 남성과 부하 여성 공무원 사이에 고성이 오갑니다. 여성 직원이 남성에게 신체 접촉을 하지 말라고 항의하는 겁니다. 남성은 미안하다면서도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계속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이들은 서울시청 코로나19 대응 부서의 현직 공무원들입니다. 부서 직원들은 이날 구청 공무원들에게 화상회의로 백신 이상 반응 대응법을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간부가 여직원들의 교육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찍으려 하자 여직원들이 카메라 소리가 방해된다며 항의했고, 이 간부는 이 과정에서 여직원들 어깨를 접촉했다는 겁니다. 이런 부적절한 행동은 이날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여직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귀엽다며 여성 공무원의 볼을 꼬집으려 하는 등 자주 불쾌함을 느끼게 했다는 겁니다. 이 남성은 신체 접촉이 있었던 건 맞지만 의도적인 접촉은 아니었고, 볼을 만졌다는 것도 신용뿐이었으며 친근감의 표현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일단에는 처음에 모르고 좀 친해졌다고 생각을 해서 에이 귀여워 정도 뭐 그렇게는 했었는데, 그걸 볼을 만지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그런 액션만 취했는데, 저도 이제 뭐 그런 건 알잖아요. 나쁜 건지 좋은 건지는 알잖아요. 해당 부서 책임자는 피해를 인지하고 우선 양측을 분리하기 위해 남성에게 재택근무를 권했고, 이 남성은 청사에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또 다른 부서에서도 지난 2018년 동성인 간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최근 접수돼 서울시가 어제부터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아이를 심하게 때린 혐의로 40대 아빠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아빠는 아이가 식탁에서 떨어졌다면서 119에 신고를 했는데, 구급대원들이 출동해서 보니 몸 여기저기에서 멍이 발견됐습니다. 신재영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새벽 5시쯤 서울 용산구 가럴동의 한 주택에서 태어난 지 3개월 된 아기가 식탁에서 떨어져 다쳤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다급하게 신고를 한 사람은 아기의 아버지인 42살 김모 씨였습니다. 처음에는 부상으로 출동이 된 것 같고 테이블 낙상건이라고 신고되었다고. 그런데 현장에서 보니 식탁에서 떨어졌다는 아이의 얼굴과 가슴, 팔 곳곳에 멍이 있었습니다. 반응이 좀 느렸고 얼굴과 가슴과 팔 등에서 멍자국이 확인이 되었고, 구급대원은 아동 학대로 의심하고 아이를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자신이 손바닥으로 아들의 가슴과 팔 등을 때렸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하게 울고 보채 화가 났다는 겁니다. 폭행은 그날 밤 아기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에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기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위중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일선 경찰서에 접수됐지만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시도경찰청 전담팀이 수사하게 한 지침에 따라 서울청이 맡게 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아동복지법상 신체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추가 학대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용산구청은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가정상담 등 사례 관리를 의뢰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도심뿐 아니라 육지에서 떨어진 섬 지역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경우엔 의료진이 직접 백신을 가져가서 출장 접종을 하게 되는데요.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먼 섬의 경우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접종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김진성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실은 구급차가 전남 완도의 보건의료원을 출발해 섬을 잇는 큰 다리 2개를 차례로 건너면 30분 만에 주민 2,300명이 거주하는 고금도에 도착합니다.
오는 내내 아이스박스에 담긴 백신에 문제라도 생길까 긴장을 풀기 어렵습니다. 혹시 몰라 응급키트도 챙겨왔습니다. 그걸 2에서 8도씨로 유지하게 되기 때문에 가는 동안에도 온도가 이탈이 안 되게끔 관찰을 하면서 가야 돼요. 이곳 고금도의 요양원은 70여 명의 노인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완도 보건의료원의 직원 4명이 가져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5병, 50명이 맞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요양원 종사자 49명에 65살 미만의 입소자는 1명뿐이라 운 좋게 50명이 딱 채워졌습니다. 오늘 맞고 나서 이제 주사 부위가 좀 아프시고 열이 좀 나실 수가 있어요. 밀집 시설이라 불안불안했던 요양원 직원들도 이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직원들 그동안 노심초사 우리 어르신한테 피해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 그래도 다행히 코로나 백신 맞게 돼서 100길로 가야 하는 섬들은 출장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고금도는 그나마 다리로 연결돼 접종 순서를 당길 수 있었지만 여객선을 타고 들어가야 하는 보길도와 금일도에선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실시합니다. 도서 지역은 교통이 매우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접종팀이 구성이 되면 그 접종팀을 구성을 해서 찾아가서 사람이 거주하는 전남 지역의 섬은 모두 270여 개. 하지만 대부분의 섬 지역 보건지소에 의사가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자체 접종은 불가능합니다. 현지 섬 주민들은 병원선을 이용해 접종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백신 접종 현장을 직접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신속하고 차질 없는 접종을 강조했습니다. 또 대통령한테는 언제 기회를 주냐면서 야당의 1호 접종 공세를 받아 넘겼는데요. 국민의힘은 백신 늑장 도입을 비판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보도에 엄지인 기자입니다. 역사적인 1호 접종을 직접 참관하기 위해 보건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접종 전 과정을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체온이 높다든지 몸 상태가 좋지 않다든지 하면 다음에 접종할 날짜를 다시 지정을 해줍니까? 문 대통령은 접종 계획이 잘 준비돼 있는 것 같다며 가급적 1차 접종을 빠른 속도로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백신의 안전성을 문제 삼으며 대통령부터 맞아야 한다던 야당의 1호 접종 공세는 이렇게 받아넘겼습니다. 우리 총장님은 언제 순수가 오세요? 저희는 이제 코로나 대응 1차 대응 요원들 접종 이번에 진행이 굉장히 많아요. 대통령한테는 어떻게 해줍니까? 순서가 좀 늦게 오시기로. 청와대는 국민이 불안해하면 언제든 맞겠다는 게 대통령의 뜻이라며 정 청장의 언급은 국민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도 백신 접종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백신 접종이 일상 회복과 출발의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반면 대통령 1호 접종 공세를 펴던 국민의힘은 우리가 세계 105번째 접종국이 됐다며 늑장 접종으로 비난의 초점을 바꿨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이제 와서 겨우 백신 접종을 시작하게 된 데 대해서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 앞에 먼저 사과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접종이 시작된 만큼 정치권은 불필요한 백신 정쟁을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내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화이자 백신. 영하 70도를 유지해야 하는 특징 때문에 운송이나 보관이 까다로웠죠.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화이자 백신을 초저온이 아닌 일반 냉동고에 2주 동안 보관하는 걸 승인했습니다. 보관과 운송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정원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선 한 번 이상 백신을 맞은 사람이 7천만 명에 육박합니다. 하루 평균 150만 회의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We're halfway there. 50 million shots in just 37 days since I've become president. 백신 보급 속도도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는 화이자 백신을 영하 70도의 초저온 냉동고뿐 아니라 영하 15도에서 25도 사이에 일반 냉동고에 보관하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기간은 2주까지, 그래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일반 병원이나 접종센터에 있는 냉동고에도 보관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백신 접종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백신 접종이 시작된 작년 12월 말부터 올해 2월 초까지 요양원의 신규 확진자는 80% 이상 줄었고 사망자도 60% 감소했습니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가 걸림돌입니다. 전문가들은 전파력이 강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급격히 퍼지고 있어 3월 중순쯤 대규모 확산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김장원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 금지하는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자신은 수사에 관여하지도 수사를 막지도 않았다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검찰이 아니라 공수처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보도에 임현주 기자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2년 전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 시절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금 수사를 무마하려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이 지검장에게 일주일 새 3차례 잇따라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매번 출석 요구 날짜를 이틀씩 앞둔 통보였는데 이 지검장은 고발장을 본 뒤 나가겠다며 출석을 미뤘습니다. 그 사이 피의자 이성윤에게 체포영장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마저 잇따르자 이 지검장은 오늘 검찰에 진술서를 보내며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김 전 차관을 출금 조치했던 검사에 대한 당시 안양지청의 수사를 막은 적도 없고 상급기관인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게 지휘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이 지검장은 또 긴급 출금 당시 대리결제 논란이 불거졌던 서울 동부지검에 확인하라고 통상의 절차에 따라 지휘했고 그 결과 더 이상 진행 계획이 없다는 안양지청의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안양지청이 수사에 나서려면 대검의 승인이 필요했지만 당시 승인 요청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수사에 개입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검사의 비위 혐의인 만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도 우회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수사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한 언론은 공수처가 이미 검찰과 접촉했다고 보도했지만 김진욱 공수처장은 검찰과 일반적인 사건 이첩 기준을 몇 차례 논의했지만 특정 사건을 논의한 적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코스피가 사흘째 3,000선을 넘나들면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뉴욕 증시부터 전 세계 증시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서유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장이 열리자마자 코스피는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의 하락 여파를 이어받은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장중 3% 넘게 떨어지며 3,0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개인들의 3조 원 넘는 순매수세에 힘입어 오후부터 낙폭을 줄여 어제보다 2.8% 떨어진 3,012.9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동반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전 세계 증시의 이 같은 부진은 최근 미국 국채 금리의 급등세 때문입니다. 장기 시장 금리가 연 1.5%를 돌파하면서 증시 호황의 밑바탕이 된 저금리의 풍부한 유동성이 걷어들여지는 게 아니냐는 불안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미국 연준이 경기 부양을 위해 계속 돈을 풀 거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시장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서 나타났던 굉장히 비정상적인 통화 정책이 경기가 정상화되고 또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강도 높은 경기 부양책까지 하는데 저금리가 유지될 거냐라고 하는 시장의 의심이고요. 우리 코스피도 그제는 마이너스 2.45%, 어제는 3.5% 급등, 오늘 다시 2.8% 급락으로 냉탕과 온탕을 반복해 오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증시의 가장 큰 경쟁력인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 백신 접종도 시작돼 경기 회복의 기대가 높은 만큼 하락장에 대한 지나친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펀더멘털은 여전히 변한 게 없거든요. 경기가 지금 회복되고 있잖아요. 그런 저열을 또 시켜가는 그런 조정이기 때문에 큰 흐름에서는 걱정할 좀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한국은행도 시장 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상반기에 최대 7조 원 규모의 국고채를 매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평양에 주재하던 러시아 대사관 관계자들이 직접 손수레를 밀면서 두만강 국경을 넘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코로나로 1년째 국경이 봉쇄가 되면서 생필품도 구하기 어려워졌고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손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국경을 잇는 두만강 철교. 러시아 대사관 관계자들이 짐이 가득 실린 철길용 손수레를 밀며 달려옵니다. 북한을 벗어나 러시아 국경을 넘는 순간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합니다. 손수레 위엔 털모자로 무장한 3살짜리 여자아이도 타고 있었습니다.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 직원과 가족 등 8명이 국경을 넘어왔다며 러시아 외무부가 직접 공개한 영상입니다. 이들은 평양에서 34시간 동안 기차와 버스를 타고 함경북도 나선시까지 이동한 다음 러시아 3등 서기관과 대사관 직원 가족들이 직접 1km가량 철길 수레를 밀어 이동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로 항공과 기찻길이 모두 막히자 손수레로 국경을 넘은 겁니다. 북한에서 밀가루와 식용유 등 생필품조차 구하기 어렵게 되자 평양을 떠나는 외교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사는 최근 북한 상황에 대해 옷을 구하기 힘들어 대사관 직원들이 서로 옷과 신발을 교환해 자녀들에게 입히고 의약품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세관 당국도 지난해 북중 교역액은 약 5억 3,9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80% 넘게 급감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의료 시설이 부족한 북한이 코로나에 대처할 유일한 방법은 봉쇄밖에 없는 상황. 전 세계가 코로나 백신 접종에 돌입하고 있지만 아직 북한이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령입니다. 건물이 불길에 휩싸이자 한 엄마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창밖으로 아이들을 던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건물 아래에 있던 시민들이 아이들을 받아서 목숨을 건졌는데요. 터키에서 일어난 아찔했던 상황을 서혜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회색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건물 4층. 창문 밖에 어린아이가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시민들의 외침에도 아이는 건물 아래로 떨어지고 황급히 이불을 모아 펼쳐든 시민들이 무사히 받아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아이 1명이 떨어졌고 시민들은 다시 이불로 받아냈습니다. 이렇게 건물 밖으로 던져진 아이들은 모두 4명. 건물에서 불이 나자 엄마가 절박한 마음에서 이렇게라도 아이들을 구하려 한 겁니다. Halk ısrarla diyor ki atın aşağı atın. Biz de aşağıdan battaniyeleri gerdirdik.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Hele bir tane çocuk yani o aşağı atlamayan çocuklardan bir tanesi camda artık bayılıyordu dumandan. O çocuğu gördükten sonra zaten yıkıldım.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들은 다행히 다친 곳이 없고 아이들을 던진 엄마도 무사히 구출됐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화재는 전기 배전반에서 시작됐는데 건물 안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안전하게 대피했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여야의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종반에 접어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권리당원을 시작으로 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당 차원의 후보자 합동 토론을 진행한 국민의힘은 다음 달 1일에 한 차례 더 토론을 거쳐서 최종 후보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시민 투표를 각각 50%씩 합산해 서울시장 후보를 뽑는 더불어민주당. 오늘부터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박영선 예비후보는 서울을 세계적인 디지털 경제 수도로 만들겠다며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21분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지난 한 달 동안 서울 시민들에게 말씀드리고 또 공감을 많이 얻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상호 예비후보는 500표 박빙의 싸움이라고 예측하며 특히 당원 투표에서의 추격을 기대했습니다. 우상호 다시 봤다. 야 이거 그 후보감이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퍼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최근에 박영선 후보하고의 역전 현상도 발견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당 공천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첫 번째 후보자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강경보수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유연한 태도를 강조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고 누구에게나 의견을 듣고 누구의 머리를라도 빌릴 그런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낡은 이분법적으로 묻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자제해 주셔라.
오세훈 후보는 자신의 중도 확장성을 나 후보와 대비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수도권 선거에서 이기려면 중도의 마음을 잡지 않으면, 스윙 보터들의 마음을 잡지 않으면 힘들다는 의미에서 따뜻한 보수 돼야 된다는 게 저의 신념이고요. 민주당은 오늘부터 시작된 경선 투표를 거쳐 다음 달 1일 최종 후보자를 선출합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4일, 제3지대 안철수, 금태섭 후보는 다음 달 1일 각각 최종 후보를 결정합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해 소비 방식이 크게 변하면서 백화점 매출이 편의점 매출보다 적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도 예전 같은 호황을 장담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제 백화점의 생존 전략은 무엇인지 박종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 새롭게 문을 연 초대형 백화점. 기존 백화점 실내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전층에 자연채광이 미치도록 1층부터 천장까지 터져 있고 여유로운 매장 배치 간격에 통로의 폭도 8m까지 넓혔습니다. 12m 높이의 인공 폭포와 최상층엔 1000평이 넘는 실내 자연공원까지 품었습니다. 전체 백화점 면적의 절반이 조경이나 휴식 공간으로 마련됐습니다. 일단은 넓고 채광도 좋고 약간 공원에 와 있는 느낌도 나고 기존의 백화점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기존 백화점처럼 빽빽하게 매장들을 배치했다면 연간 2천억 원 이상 매출을 더 올릴 수 있지만 이를 포기하고 파격적으로 공간을 구성한 건 역설적이게도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저희 오프라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많이 보강해야 되나 싶어서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고객분들이 편안하게 오셨으면 좀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다른 유통업체들도 의외의 행보를 보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신세계이마트는 최근 1,300여억 원의 야구단을 인수하고 메이저리거 추신수 선수까지 영입했습니다. 스포츠를 매개로 오프라인 공간에 사람들을 끌어낼 수 있는 체험과 마케팅을 기획해 새로운 고객군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실제 지난해 온라인 매출은 전년 대비 18.4% 증가했지만 오프라인 매출은 3.6% 감소했습니다. 오프라인 시장에서도 백화점, 대형마트 모두 하락세가 두드러졌고 백화점 매출은 사상 처음으로 편의점에도 밀렸습니다. 이 때문에 롯데는 지난해에만 백화점과 마트 등 116개 오프라인 점포가 문을 닫았고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도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이 대세인 이제 시대지만은 기존에 갖고 있는 오프라인의 어떤 그런 장점을 함께 보완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경쟁력도 좀 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로 앞당겨진 소비 패턴 변화로 유통구조 전반이 요동치는 가운데 생존을 위한 절박한 시도들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종욱입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기성용 선수의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 측에서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재차 폭로에 나섰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기성용은 내일 전북과의 K리그 개막전에 출전할 전망입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기성용이 성폭행 의혹을 부인한 지 하루 만에 폭로자 측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폭로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충분하고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를 회유 압박하는 기성용 측의 비도덕적 행태가 계속되면 증거를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기성용 측에서 어제 너무 몰아치니까 공개를 하게 되면 가만히 있죠. 뭐 2판 4판이다. 이제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잃어야 될 거를 다 잃었다. 기성용의 소속사도 곧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언론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악의적인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곧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양측의 진실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성용은 내일 전북과의 K리그 개막전을 위해 소속팀 FC서울과 전주 원정길을 떠났습니다. 현재로선 출전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네, 현재까지 구단에서 파악한 바로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할 만한 근거를 저희가 얻지 못했기 때문에 기성용 선수는 개막전 전주 원정 경기에 같이 함께하게 됩니다.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30%의 관중 입장이 허용되는 가운데 월드컵 스타들의 현장 복귀로 기대를 모았던 올 시즌 K리그는 기성용의 21년 전 성폭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또 다른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텍사스의 양현종 선수가 스프링 캠프 합류 이후 첫 불펜 투구로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팀 내 평가도 괜찮은데요. 전은칠 기자입니다. 등번호 68번을 단 양현종이 첫 불펜 투구를 준비합니다. 출국 전 이미 투구수 50개까지 소화하며 컨디션을 유지했던 양현종은 신중하게 공을 뿌리며 구위를 점검했습니다. 32개의 공을 던지면서 조금 여러 변화구나 뭐 이런 컨트롤이나 전체적인 밸런스를 생각을 하면서 공인구부터 모든 게 새로운 상황이지만 적극적으로 경쟁에 뛰어들 생각입니다. 한국에서는 좀 자리가 정해져 있었지만 지금은 좀 정말 경쟁하는 입장인데 비행기 탈 때부터 저는 신인의 마음으로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잠시 긴장도 풀렸습니다. 제 이름은 양현종이고요. 앵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뭐 저는 뭐 크게 상관없고. Yang or Yang, so no problem at all.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현지 매체는 초청 선수 가운데 양현종을 개막전 합류 1순위로 꼽았습니다. 확실한 선발 자원이 부족한 팀 사정상 양현종의 가치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고 우드워드 감독도 선발감으로 점 찍었습니다. Absolutely. I mean, I think besides Max Scherzer, I think he's thrown the most innings in all of the world. So obviously we know this guy's durable. And 샌디에이고의 김하성도 타티스 주니어와 호흡을 맞추며 팀 분위기에 한층 더 녹아들었습니다. MBC 뉴스 전은철입니다. 피겨 종합선수권대회 여자 싱글에서 김예림 선수가 역전 우승을 차지하며 세계선수권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어제 쇼트 프로그램에서 3위에 그쳤던 김예림은 프리스케이팅에서 1위를 차지하며 총점 199.31점으로 여자 싱글 정상에 올랐습니다. 전날 선두였던 유영은 트리플 악셀을 시도하다 엉덩방아를 찢는 등 2번이나 넘어져 4위로 밀려났습니다. 남자부에선 차준환이 무난히 우승을 차지하며 세계선수권 티켓을 획득했습니다. 얼음 위에서 펼쳐진 믿기 힘든 덩크슛으로 토플레이 출발합니다. 빙판 위에 스케이트를 신고 보호장구까지 갖춘 이 선수. 롱구 골대도 저기 보이는데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속도를 내기 시작하더니 공중으로 붕 떠서 덩크슛! 와,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 플레이죠. 야, 이게 가능하네요. 빙판 위에 덩크슛!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이번엔 골프에서 나온 덩크슛 이글입니다. 바운드도 없이 쏙! 깔끔하게 빨려 들어갑니다. 또 하라면 못하겠죠? 유로파리그 32강 2차전입니다. 오바메양의 선제골로 앞서가던 아스널이 벤피카에게 동점 원더골을 얻어맞더니 어이없는 백패스로 역전골까지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아스널이 아니죠. 티어니의 강력한 왼발슛으로 다시 2대2 동점. 그리고 종료 3분 전 해결사 오바메양이 극적인 역전 헤더골을 터뜨리면서 아스널이 유로파리그 16강 티켓을 가져갑니다. 지금까지 포플레이였습니다. 부쩍 따뜻해진 날씨에 봄이 더욱 기다려지는 하루였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내륙에서는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고요. 기온은 더 올라서 4월 초중순처럼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는 하늘빛이 점차 흐려지겠는데요. 3일절인 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단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이 약간 쌀쌀해지면서 중부지방은 주로 눈으로 내리겠습니다. 단 그전까지 화재가 나지 않도록 조그마한 불씨 관리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서울 등 중부를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주말 내내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는데요. 특히 경상도 해안가와 남해안 지방에서는 순간적으로 시속 90km의 돌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내륙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강원 산지는 새벽에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대구 6도가 되겠고요. 낮 최고기온 서울 17도로 오늘보다 더 오르겠습니다. 반면 강릉 9도 등으로 동풍이 바로 닿는 동해안 지방은 1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3일절인 월요일부터 화요일 사이 전국에 비나 눈이 온 뒤 수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26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